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중1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네, 지금 두 번째 해볼 단어는 정수라는 단원이고요. 원래는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인데 선생님이 좀 이름을 많이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게 지금 이 단원에서 좀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되게 집중해야 될 부분이 정수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작년까지는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으로 생각했다가 조금 더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난 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이지만 유리수의 연산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 단원에서 메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정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단원을 그리고 매년 압축하고 더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의 필기를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필기가 계속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중1 여러분 열품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진짜 칭찬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작년에는 지금 중2 올라간 학생들은 열품타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보면은 다들 조금 불안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중2 때 다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되게 만족스럽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이렇게만 하면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이에요. 이게 지속돼야 돼요. 원래 잠깐 이만큼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는 진짜로 별거 아닌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되게 조그만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때 얻어내는 성과가 있어야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노력해서 뭔가 그냥 확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소중하게 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라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단원 정수해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단원은 자연수 단원이었죠. 소인수분해 단원이었죠. 그래서 소인수분해하고 자연수를 좀 다루는 단원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연수도 나는 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단원은 선생님이 소인수분해로 딱 핵심을 다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원래 단원 이름은 정수와 유리수지만 핵심은 정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정수에서 얘기를 할 게 제일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수해 체계를 한 번 더 선생님은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진짜 수해 체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 걱정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해 체계를 다 무시하고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어떤 조건들이 있다. 고등학교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다. 정수인 n을 구하세요. 자연수인 어떤 것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헷갈려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리수 정답을 구하세요. 정수 정답을 구하세요. 자연수 정답을 구하세요. 아니면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를 구하세요. 자연수가 아닌 정수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머릿속으로 체계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답을 제대로 써낼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 줄 알아도. 근데 수해 체계가 진짜 별게 있는 게 아닌데 왜 다들 이거를 되게 등한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수해 체계를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영어로는 당연히 number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처음에는 당연히 복소수 체계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하진 않다. 여러분들이 고1 때 다룰 내용이고, 실수하고 허수로 나뉘게 된다. 실수라는 거는 존재하는 숫자고요. 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숫자란 뜻이에요. 됐어요. 무시하세요. 이것도 고1에 배우니까요. 그래서 실수를 또 나누면은 우리가 유리수, 무리수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무리수도 지금 안 배워요. 이거는 중3 때 배우고요. 유리수는 중2 때 배우신다고, 유리수를 좀 집중적으로 중2 때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유리수도 두 개로 나뉘죠. 그러니까 지우진 맙시다, 알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랑 정수로 나뉘게 되는데, 정수라는 거는 좀 이제
그 정돈할 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돈된 숫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편한 숫자가 뭐가 있죠? 3분의 1하고 3, 누가 더 편해 보여요? 3이 더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우리는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뜻이죠. 잠깐만요. 자,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랑 소수를 의미한다. 근데 지금도 얘네가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메인은 어디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우리가 배울 지금 메인으로 다룰 단어는 여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 하자마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수는 딱 3개로 찢어지거든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어떨 때 양의 정수, 어떨 때 음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동그라미 2번에서 할 거예요. 수직선 상에서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0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거를 음의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의 정수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양의 정수를 3글자로 우리는 자연수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제 필기하시고요. 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수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직할 때 수직이 아니라 이거는 넘버라인 얘기하는 거야. 수의 직선이다. 그렇죠? 얘도 뭐 적지는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가 그 가정하자 그랬죠. 가정하자 했잖아요. 음의 정수를 처음 배운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음의 정수를 처음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1700년도 때까지는 음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 수직선을 반직선으로 썼어요. 이렇게 0에서 시작해서 1, 2, 3 쭉쭉쭉 나아가는 걸 반직선으로 썼는데 우리가 음의 정수가 추가되면서 숫자에 방향을 집어넣어 보자. 우리 숫자에 방향을 한번 대입해 볼까?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내가 양의 정수라고 하겠다. 그리고 0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 음의 정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분수, 소수라고 얘기를 해보자. 분수, 소수, 분수, 소수, 분수, 소수 쓰는 거야, 알겠죠? 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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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소. 그래가지고 수직선이 조금 이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직선 안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 소수 넣었고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들어갔죠. 이 수직선 자체는 우리는 지금 이거는 유리수를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라는 단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의 정수 하면 우리가 뭐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음의 정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수의 방향을 추가해 준 거다. 음의 정수라는 거는 방향을 추가해 준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 1번 가장 중요한 게 음의 정수다. 우리 음의 정수를 이제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 게 많은데 우리가 음의 정수가 늦게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없는 것보다 적은 거를 어떻게 표현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없던 거에서 생겨나는 거는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던 거보다 더 적은 거는 뭐로 표현해야겠냐고. 그거를 1700년도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생각해 주면 되냐면 계단하고
돈을 예시로 들어보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4칸 올라가고 5칸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위치를 기준이에요. 원래 위치에서 4칸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5칸을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원래 위치보다 한 칸 더 내려가 있겠죠. 우리는 그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뭐 돈 같은 경우에도 있죠. 그러니까 돈은 빚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4만 원이 있었는데 5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못 사지만 10,000원을 남한테 빌려서 쓸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10,000원이라는 빚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방향이 추가됐다. 그래서 음의 정수 하면은 방향을 떠올려야 된다. 수의 방향이 추가됐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적어주도록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면 깔끔하겠죠, 그렇죠? 네, 뭐 얘도 지워줄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라고요. 내려가는 방향에서 내려가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에서 내려가라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올라가라는 뜻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앞으로 가던 거 뒤로 가던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뒤로 가래요. 그러면 뒤로 가라는 건 앞으로 가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플러스 1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플러스 1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플러스 1이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다. 여기 괄호 쳐줘야 올바른 식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 요거 하나 기억해 줍시다. 알겠죠? 자,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거 하나 얘기할 건데 사이 정수개수 범위 안에 정수개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선생님이 정말 할 거 없을 때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오프라인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쓸 사람은 쓰고 말라면 마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괄호 2번 우리 절대값 얘기할 건데 절대값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아요. 절대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를 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 수의 방향이 있다와 반대말인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거를 는으로 쓰지 말고 점점으로 씁시다. 한마디로 방향을 뺀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향을 제외한 숫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의 정수라는 거는 숫자의 방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값이라는 거는 숫자의 방향을 제외한 크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0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구해보고 싶대요. 마이너스 5는 여기 5칸 이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0에서 5칸 떨어져 있다고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3, 마이너스 3, 여기서 여기만큼 3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고 여기서 여기만 3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절대값 3,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절대값 3이나 3으로 싹 다 동일하다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를 그냥 막 마이너스는 다 빼고 쓰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의 방향을 제외한 크기를 물어본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제가 나오면은 왜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괄호 3번, 4번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2번까지 먼저 필기하시고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썼나요? 네. 자, 그 다음 3번, 괄호 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우리는 지금 수직선에서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직선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수직선 상에 B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A에서 B, A에서 B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5, 이 둘 사이의 거리 둘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고요. 7만큼 떨어져 있는 거 이해돼요? 이거를 되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아니면은 마이너스 7에서 6까지의 거리, 아니면은 쉬운 거는 3에서 5까지의 거리, 이런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네 가지가 싹 다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 느낄 때가 있다고요. 얘 이런 거는 풀만해. 근데 이건 어떻게 풀지? 얘는 또 어떻게 해? 이것도 조금 헷갈리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A에서 B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 줄 수 있냐면 그냥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준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좌표평면 상에서도 주점 사이에 거리가 있거든요. 좌표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수직선이 두 개가 생겨서 수직선 한 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1차원 상에서 그냥 오른쪽 왼쪽 방향만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직선을 하나 추가하면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게 차원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면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평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기 이 점에서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막 구한다 하면은 조금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에 절대값이라고 꼭 생각을 해두면은 선생님이 다음에 이거 배울 때 이어줄게요. 일단은 다 중요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앞에 거를 뺀다라고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최단 거리라는 말을 안 쓰게 되면 얘네까지 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최단 거리를 구하지, 집에서 학원 들리고 도서관 갔다가 어디 들렸다가 편의점 들렸다가 학교 가는 길을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최단 거리를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바꾸면 아니요, 말로 바꿀 필요도 없겠네요. 그다음 네 번째, 수직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마지막인데 중점이에요. 여기서 여기에 가운데 점을 내가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중점을 우리는 미들, 중간이라는 뜻을 써서 영어를 써서 이걸 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일단 그림부터 그릴게요. 여기에 또 A하고 B가 있는데 이 점을 우리는 중점 M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중점 M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A에서 M까지의 거리랑 B에서 M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상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거를 우리는 중점 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7에서 16까지 그러면 이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총 거리가 우리는 9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9의 절반만큼 이러면 너네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좀 더 쉬운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줄게요. 2에서 한 8까지로 할까요? 여기에 중간 지점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딱 절반만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3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에서도 3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 얼마일까요? 그렇죠. 5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7 아니에요? 좀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6으로 바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6 빼기 마이너스 2를 해서 여기 사이 거리는 8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4만큼 가면 되고 여기에서도 4만큼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4를 더하면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까 불편하네요. 그렇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가져가 주면 되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2하고 8을 더해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바로 5가 나오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2하고 6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예요? 2가 나오죠.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얘가 간 만큼하고 얘가 간 만큼을 합친 다음에 그거를 반띵하면은 딱 중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간 만큼하고 얘가 간 만큼을 더해서 반띵을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할 거예요. 두 점을 더해서 두 점이 간 만큼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중점이 나오는구나. 두 점이 간 만큼을 잠깐만요. 조금 이쁘게 쓰게 이렇게 해주고 짠. 얘를 지운 다음에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b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중점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응용할 수 있어요. 응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어렵게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내분점이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분점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리로 내분점을 똑같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선생님 수업에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은 4번 여기까지 써줍시다. 알겠죠? 이러면 동그라미 2번 수직선이 드디어 끝나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이제 대소비교 할 거예요. 대소비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고요. 대소비교가 정확한 정의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수직선 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직선 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거. 수직선 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알겠죠?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잘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찢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좀 용어를 설명해 줄게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알겠죠?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를 두 글자로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A가 B 초과이다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A가 B 미만이다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은 뭐 나오겠어요?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요? 그럼 이걸 두 글자로 어떻게 바꿔요? 그쵸? 이상이다. A가 B 이하다.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죠?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A가 이거랑 같은 말이 또 뭐가 있냐면 A가 B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A가 B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와,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크지 않다가 뭐지? 작지 않다는 또 뭐지? 나 처음 보는데? 잘 들어봐요. A가 B보다 작지 않대요. 그러면은 부등호라는 거는 크다, 작다, 같다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 부등호의 기호가 크다, 작다, 같다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작다가 아니라며요. 그럼 뭐만 나와요? 얘가 남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A가 B 이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얘도 똑같죠? A가 B보다 크지 않대요. 그러면 큰 거 빼고 나머지 뭐 있어요? 작거나 같다가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얘네랑 얘네가 다 같은 말인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 필기합시다. 대소비교는 이 정도고, 대소비교 좀, 하나 더 해야겠네. 하나 더 뭐 있냐면, 잠깐만요. 이거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조금 까다로운 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두 숫자를 곱한 것에 대소비교를 써가지고 뭔가 새로운 뜻을 줄 수 있는 용어가 있거든요. 딱 두 개예요. 이 두 개인데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두 숫자의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 말고는 없지 않나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두 숫자의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또 두 숫자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대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얘가 음수거나 얘가 양수거나 얘가 양수거나 얘가 음수거나 이런 거 말고 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 수를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와우, 다 했어요. 여기까지. 동그라미 3번 필기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4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4번. 이것저것 다 들어간 혼합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정해준 규칙을 몇 개만 준수해 주면은 혼합 계산은 그냥 그 규칙들을 준수해 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뭔가 당연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난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나 이 용어 하나 얘기할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합칠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는 아직 연산 도중인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단어에서 나올 건데 문자 같은 것도 아직 뭔가 정해지지 않은 건데 문자라는 거는 숫자 상자거든요. 문자 X하고 Y에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직 무슨 숫자 넣을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문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다음 단원에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연산중이에요. 연산중. 그러면 문자는 일단 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러면 연산중인데 연산중인 게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연산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연산은 이거야. 괄호가 들어가거나 곱셈이 들어가거나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곱셈 얘기하는 건 나눗셈 포함이에요. 알겠죠? 근데 괄호하고 곱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괄호가 좀 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합칠 수 없다는데 합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덧셈 얘기예요. 선생님 다음 단원에서 또 얘기할 건데 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진 각각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2 더하기 5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을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덧셈 뺄셈으로 결합돼 있는 거 우리 합친다라는 거는 정말 얘네가 지금 너네가 딱 이쁘게 한 숫자로 정해져서 그런 거지 얘네를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또 안에 있는 곱셈 뭐 덧셈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끝난 후에야 우리가 그 항 두 개를 합쳐주는 작업을 우리는 덧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덧셈이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그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덧셈보다는 얘네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 덧셈이라는 거는 덩어리와 덩어리 서로 다른 덩어리 두 개를 합쳐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산 도중인 거를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부를 거고 그 덩어리의 이름을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살짝 하자면은 그 괄호하고 곱셈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합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용어를 정리하면 우리가 뭐 요약하자면 항상 우리는 괄곱덧 순서대로 연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당연히 소괄호부터 연산을 해주는 게 맞고요. 소괄호 풀고 중괄호 풀고 대괄호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곱덧 순서대로 연산을 하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 정해진 거는 우리가 합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3단원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 할 건데 그러면 너무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쓰세요. 이게 괄호 1번이에요. 네. 다음 두 번째. 교환하고 결합 법칙 얘기를 할 건데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이 숫자들의 연산에서 얘네를 바꿔서 계산해도 연산의 결과가 다르지 않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교환 법칙이고요. 결합 법칙이라는 건 지금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게 왼쪽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네를 괄호 씌워서 먼저 결합시켜서 먼저 계산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냐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연산의 순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냐고요. 연산의 순서를 내 맘대로, 즉 연산의 순서를 무시해도 되냐? 연산의 순서를 무시하는 법칙을 교환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덧셈끼리 또는 곱셈끼리일 때는 연산의 순서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뺄셈이나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아요.
지금 중2 막 중3 선생님한테 중1 안 배웠던 친구들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근데 교환법칙, 결합법칙 봐 여러분들이 막 서행한 친구들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배우는지를 몰라. 여러분들한테 이용하라고 교과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편하라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때 이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얘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막 쓰고 싶어요. 근데 언제 정확히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맨날 그 왼쪽에서부터 일단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얘도 교환법칙 성립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덧셈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순서를 마구 바꿔도 상관이 없다. 나눗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덧셈하고 곱셈하고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순서를 마구 바꿔도 똑같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곱셈으로 바꿔주면 가능하다고요. 얘도 뭐 B분의 AC일 테고 얘도 B분의 AC. 이거는 다음 단원 선행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텐데 뭐 이거 계산 결과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곱셈으로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네 맘대로 해도 된다고요. 순서를 무시해도 된다고. 지금 이 상태로 만들면 순서를 무시해도 된다고요. 다 똑같아진다고요. 이거를 정확히 아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지금 성인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모를걸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꾸는 거, 결합하는 거. 근데 그거 어디다 쓰고 왜 배우는지도 몰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뺄셈이 있으면 덧셈으로 바꿔주거나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으로 바꿔줘서 우리가 순서를 무시해주면 얼마나 편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0이 말고 5분의 7로 합시다. 5분의 7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막 되게 이거 막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막 불편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거를 이렇게 막 바꾸자니 계산 결과가 바뀌어 버려요. 뭐 해볼까요? 진짜로? 자, 이거 둘이 해봅시다. 나 교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럼 얘네끼리 계산하면 20분의 21이고요. 나누기 3을 해주게 되니까 20분의 7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얘를 계산하게 되면 4분의 9죠. 4분의 9 곱하기 7분의 5가 되니까 28분의 45라는 숫자가 돼요. 아예 다른 숫자죠. 그렇죠? 그렇죠? 보이나요? 그래서 나 이렇게 교환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잘 보세요. 4분의 3이라 쓰고 곱하기 5분의 7이라 쓰고 얘를 3분의 1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5분의 7이 되면서 20분의 7이 되면서 값이 변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 라고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곱셈으로 고쳐가지고 순서를 네 맘대로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3번 마지막 분배법칙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근데 분배법칙만 기억하면 안 돼요. 분배법칙 말고 공통인수로 묶기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공통인수도 기억 안 해주셔도 되는데 묶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랑 사탕을 2개씩 샀어요. 그쵸? 그게 아이스크림하고 사탕
하나 들은 봉지를 2개 사는 거와 똑같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가 얘네들의 분배된 모양새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게 분배 법칙이라고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얘가 1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이가 묶어진 느낌이 보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2를 분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2를 묶어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법칙까지 필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네. 뭐 굳이 쓰자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는 공통인수로 묶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되는 거를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까지.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그래서 2단원 정수 단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3단원 방정식 단원 1차 방정식 들어갈 건데, 네, 1차 방정식은 그때 네, 다음에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길래 선생님이 강의를 좀 미리 찍었습니다. 되게 잘하고 있고요. 지금처럼만 하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앞으로 여기 시흥에서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은 전부 다 잘 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 대로 했는데 안 되면은 그때는 학원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말한 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지는 게 생겨요. 뭐 당연한 거죠. 그쵸? 뭐 나 전문가인데. 그쵸? 네. 제발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은 진짜로 이 시흥 안에서 좋은 점수 기록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좋은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